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이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평생을 시골 마을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논밭과 산자락, 장터와 우물, 오랜 이웃들의 얼굴까지 모두 익숙한 곳에서 늙어왔지요. 그런데 인생이란 늘 익숙한 자리를 흔들며 시작됩니다. 저는 그걸 아들의 결혼을 통해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외국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낯선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니 제겐 충격이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날 기억이 선명합니다. 작은 몸집에 까무잡잡한 피부, 서툰 한국말, 그러나 환하게 웃던 얼굴. 저는 억지로 웃으며 어서 와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많은 물음표가 쏟아졌습니다. 저 여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내 아들을, 내 손주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을까?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의 체면이 흔들리진 않을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차가웠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누군가는 꼭 묻곤 했습니다. 김노인, 며느리가 한국말은 좀 하냐? 아이들 크면 어떻게 되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을 흘려보내며 태연한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보겠다고 했는데 짠맛과 쓴맛이 뒤섞여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국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천진난만하게 그 국물을 다 먹으며 엄마 맛있어 하고 웃었지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 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같은 땅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낯선 바람이 제 집안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불편하고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시작이 결국 제 삶을 뒤흔들 뿐 아니라 제 오랜 편견을 깨뜨리고 제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큰 교훈을 남길 거라는 것을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더 높아지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충돌이 생겼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은 국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며느리는 밥과 반찬만 차려놓고는 환하게 웃으며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국이 없으면 밥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괜히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고 속으로는 이래서 문화가 다르면 힘든 거야라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도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 다녀오면 며느리는 영어 동요를 틀어주며 따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 아이면 한국말부터 제대로 배워야지.
물론 그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 손주가 자라나는 것 같아 불안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하려 해도 서툰 발음과 어휘 때문에 제 의도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김치 담가야겠다고 말하면 며느리는 예, 장봐요? 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답답해서 목소리가 커졌고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나 경로당에서 김노인 며느리가 참 수고가 많겠네라는 말 뒤에는 항상 하지만 외국인이잖아라는 뜻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은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 김노인 조심해야 해.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를 보면 괜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분위기를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오면 술을 마시며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족 사이의 벽이 두꺼워지는데도 중간에서 다리를 놓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저와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제 마음속에서도 혼란이 일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청소를 꼼꼼히 하고 손주에게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면 그래, 저 아이도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제 오래된 편견이 제 마음을 다시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받아들여야 할지 밀어내야 할지 저는 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며느리가 장독대 위에 비닐을 씌우려고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을 뛰어다니더군요. 저는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젖은 몸으로 된장을 지키려는 그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괜히 쇼는이라는 차가운 투였지요. 며느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저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벽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쌓지 않아도 작은 돌멩이들이 차곡차곡 쌓이듯 생겨납니다. 언어의 돌, 문화의 돌, 시선의 돌, 편견의 돌. 그렇게 쌓여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면서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거대한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이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솔직히 말해 그 벽을 허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벽은 결국 더 큰 사건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이 되고 작은 균열이 가족을 갈라놓는 금이 되든 말이지요. 그날의 일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저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엄마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놀렸어. 아이의 말은 떨림과 함께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손주의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손은
제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라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제 속마음은 오히려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겪는 상처가 결국 며느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걱정했잖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제 마음속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것은 곧 시선이 되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달래주며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 있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고 저는 그 떨림 속에서 그녀의 불안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것이 부족함으로만 비쳤습니다. 한국 땅에서 살아가려면 강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늘 어딘가 모자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끝내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이런 소리 들으면 상처받는 건 사실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모습은 제게 실망처럼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기력하다니.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 볼륨 소리를 높이는 기계적인 웃음소리. 그것이 제 귀에는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저와 며느리 사이에 켜켜이 쌓인 불신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밖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중 한 명이 제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며느리 시장에서 일하는 거 봤다. 그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 집 살림이 얼마나 어려우면 며느리가 바깥 일을 나가나 하고 뒤에서 수군거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일한다는 게 사실이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예 조금씩 도와주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몰래 일을 나가다니 우리 집안 체면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 일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제 아들이 진 빚을 대신 갚으려고 제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몰래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도 전에 제 불신은 이미 불씨처럼 타올라 있었습니다. 갈등은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를 의심했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놀던 마당은 이제 자주 울음으로 채워졌고 저녁 밥상은 말없는 눈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갈등이란 게 꼭 큰 사건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해와 편견, 그리고 마음속에 쌓인 두려움이 서로의 틈새를 넓히고 결국은 불꽃을 피워 올리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불꽃을 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두려움과 고집이 기름이 되어 불길을 키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곧 우리 가족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며
몰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외국에서 온 여인이 한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그 편견이 확인되는 듯 보였지요. 역시 믿을 수 없는 거였어. 내 아들을 잡아 끌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안 체면까지 망치려는 건가. 저는 속으로 씩씩거리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 도대체 왜 남몰래 일을 나가느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가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떨며 겨우 뱉어낸 말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도움이라니? 그럴 거면 왜 몰래 했겠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제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고 며느리의 표정조차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지인이 귀띔해 준 것이었지요. 김노인, 사실은 며느리가 내 아들 빚 갚으려고 일한다더라. 내 아들이 사업에 손댔다가 진 빚이 꽤 많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의심했던 건 다 틀린 건가? 체면이 문제라며 화냈던 내가 오히려 며느리의 진심을 짓밟은 건 아닌가? 그러나 동시에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왜 나한테 숨겼을까? 왜 내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 못했을까? 가족이라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며느리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 도시락을 싸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던 모습, 비 오는 날 젖은 옷으로 장독대에 비닐을 씌우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늦게 오는 법입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뒤집혀 말을 더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냐. 나 몰래 일을 나간 게 잘한 짓이냐. 제 목소리는 분노처럼 들렸겠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존심을 방패 삼아 분노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가늘게 감았다가 이내 돌려세우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어쩐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끝내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드러난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고집과 체면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숨겨진 진실이 우리 가족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집이란 언제 무너지는 걸까요? 벽돌 하나가 무너졌다고, 기둥 하나가 흔들렸다고 곧바로 쓰러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집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집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가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가 점점 빚이 불어나더니 결국 채권자들이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낯선 이들이 집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웃들이 기웃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들렸습니다. 김노인 집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먼. 그 말이 내 심장을 내려찍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화살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외국 여자라서 복이 없는 거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가는 것도 다 그 때문이야. 사실은 아들의 경솔함 때문이었고 제 잘못된 고집도 한몫했음을 알면서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집안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손주에게 웃음을 보여주려 노력했고 끼니를 굶지 않게 하려고 더 열심히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조차 제 눈에는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 여자가 체면을 구기는 행동으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계속 벽을 쌓고 며느리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겨울밤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채권자가 찾아와 현관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주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아이를 꼭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저 안방에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제 등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붙잡고 싶으면서도 자존심이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손주는 울며 제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가지 말라고 해줘. 제발. 그 울음소리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로서 해줘야 할 말을 그날 저는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떠난 방은 서늘했고 아들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텅 빈 집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건 제 숨소리와 한숨뿐이었습니다. 집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기둥이 사가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제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집을 떠난 뒤 집안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낡은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고 부엌의 물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도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나는 한동안 생각을 멈춘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으니 괜히 눈치가 보였고 웅성거림 속에서도 혼자인 듯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위에 놓인 사과를 닦고 종이컵을 차곡차곡 싸는 그 손놀림.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그냥 돌아서지도 못한 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들지 않니?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 잘 지내요. 저는 그냥 가족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며느리를 의심했고 밀어냈고 내 기준으로만 재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쫓아왔지만 그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가족 되고 싶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토록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건 며느리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장독대에 비닐을 씌우던 그녀의 뒷모습, 젖은 손으로 아이 도시락을 싸던 모습,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체면을 구기는 행동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진심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일한다는 반찬가게 근처에 가면 혹시 마주칠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 채소를 꺼내고 반찬 용기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낡은 문지방을 손질했습니다. 삭은 나무에 못을 하나 더 박으며 내 마음속에 허물어진 자리도 메우고 싶었습니다. 작은 일에 불과했지만 오래 미뤄둔 숙제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체면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든 건 내 고집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없이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지키려 몸부림치던 그 모습이 지금은 눈에 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래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여 담아 며느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 대신 작은 정성으로 마음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보온병을 품에 안고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지만 끝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전환점이란 번쩍하는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시작된다는 거요. 며느리의 한마디 가족되고 싶었다는 그 말이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나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오래 닫혀 있던 문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 정직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피로가 쌓이면 언젠가는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지요.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쑤셔도 가슴이 답답해도 나의 탓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겨울 끝자락 찬 바람이 유난히 매섭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독대 앞에 서서 덮개를 고정하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러오고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여기서 내가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차가운 기계음,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 세상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서 또렷하게 보인 건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왜 그 아이가 내 곁에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 두려운 유리잔을 다루듯 나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지시하지 않아도 내 베개를 고쳐주었고 입술이 마르면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내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이 오르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그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나는 그토록 그녀를 밀어냈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 내 곁을 지킨 건 며느리였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안도감과 함께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병실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깊은 새벽,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마다 들려오는 건 며느리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깜빡 졸다가도 내가 기침을 하면 곧장 일어나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해야 해요. 아이도 아들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심장을 깊게 울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흐려진 시야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간병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본 이웃이 저렇게 정성스러운 며느리도 없다더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 말이 체면을 긍정하는 듯해 뿌듯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오히려 더 부끄러웠습니다. 이웃의 눈보다 먼저 나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며느리가 끓여준 죽을 받아먹을 때마다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숟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내게 처음 찾아온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체면이 무엇을 지켜주었는가? 그 체면 때문에 며느리를 밀어냈고 가족을 멀어지게 했으며 손주까지 울게 만들지 않았던가?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내 고집과 두려움이 우리 집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병원 침대 위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내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었던 그 세월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벽 너머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나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그 손을 붙잡은 셈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내 안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그 순간마다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드나들고 이웃 병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와 웃음소리로 그 무게가 잠시 옅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불빛이 희미해지고 복도를 따라 흘러들어오는 발소리조차 잦아들면 오직 나와 며느리 둘만이 남은 듯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자꾸만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집에 들였을 때의 낯선 눈빛, 된장찌개 하나에도 고개를 갸웃거리던 나의 표정, 손주가 놀림을 받고 울며 돌아오던 날, 그리고 끝내 며느리를 몰아붙이며 등을 돌렸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병실의 벽에 비치는 그림자처럼 스쳐갔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어느 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못된 시어머니였다. 너를 탓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 사실은 내가 두려웠다. 내가 외국 사람이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너에게만 마음을 주고 나는 버려질까봐 두려웠다. 그 두려움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지.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백이라기보다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내 안의 벽돌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듯한 말들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하자 가슴 깊은 곳이 비어지는 동시에 오랫동안 쌓아온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두려웠어요. 한국에 와서 혼자가 될까봐, 아이랑 함께 버려질까봐.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숨기고, 더 잘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그 뿌리는 같았습니다. 두려움. 나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며느리는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오래, 그렇게 강하게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자
내 손주의 엄마이자 무엇보다 이제는 내 가족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려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없이 큰 울림이었습니다. 말보다 눈물과 손길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고 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했을 때 비로소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내 남은 생애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병실에서의 고백 이후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손을 잡고 울었던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국을 끓여와 내 입에 숟가락을 가져다 줄 때 나는 예전처럼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도 그것을 느낀 듯 예전보다 더 자주 웃음을 보였습니다. 작은 웃음 하나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손에 그림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까무잡잡한 피부로 색칠되어 있었고 한쪽은 키 큰 남자, 다른 한쪽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나는 그 그림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 속에는 그 어떤 편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나는 아이 앞에서 동시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전의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린 뒤 자연스럽게 피어난 미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가 내 곁을 지키며 헌신하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김노인 참 복이야. 저런 며느리 얻기 쉽지 않지. 예전 같으면 체면을 의식하며 듣기 불편했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참 고마운 아이지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순간 내 마음속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변화는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차린 밥상 앞에서 국이 짜다, 반찬이 낯설다 하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만들어낸 음식의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나를 보며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랑 사이 좋아졌지?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란다. 아이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내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발표 시간에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필리핀에서 왔지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예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당당한 고백은 그동안의 아픔을 씻어내는 약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외국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랍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상처는 아물어갑니다. 그러나 아문 자리에는 흉터가 남습니다. 나는 그 흉터를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교훈이자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며느리와 나는 여전히 서로 다릅니다. 말투도 문화도 음식도. 하지만 이제는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장이라는 걸 나는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서로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조금 늦게, 그러나 분명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쉼없이 흐릅니다. 내가 병실에서 눈물로 고백을 쏟아낸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손주는 훌쩍 자라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목소리도 굵어지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안도감과 함께 커다란 기쁨을 느낍니다. 아들도 이제는 안정된 직장을 얻어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술에 의지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든든한 가장으로서 제 몫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변함없이 며느리가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서툴고 어눌하던 그녀는 이제는 마을 사람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약간의 억양이 남아있지만 나는 그 억양마저 따뜻하게 들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체면을 걱정하며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채웁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손주가 학교 가기 전 인사하는 순간, 며느리가 내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내 노후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김노인, 참 복 많으셔. 외국인 며느리가 저렇게 효성스러운 거 드물지. 이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복이죠. 늦게 깨달았지만 참 고마운 아이예요. 돌이켜보면 나는 참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두려움과 고집 때문에 가족을 밀어내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고 더 단단한 관계가 맺혔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노후에 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순간 삶은 새로워집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가장 평온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루의 끝에서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며느리의 손을 끝내 잡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노후를 맞이했을까?
아마도 더 외롭고 더 후회스러운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마음을 열었고 내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주는 가끔 제 방에 와서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은 행복한 거 맞지? 나는 늘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왜냐하면 서로를 잃지 않았으니까.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되든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혹은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